인공지능대학원이랑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에 있고요.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같이 해볼 얘기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비전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많이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수업이 되게 많으셨으니까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 어, 많이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2021년 작년 기사고 오른쪽에 나온 거는 그나마 좀 최근 기사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AI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미 많이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초거대 AI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엄청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글이나 오픈 AI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익숙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LG 이런 곳들에서 지금 초거대 AI라고 하면서 엄청 많은 알고리즘들을 만들고 배포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초거대 AI가 시작은 GPT-3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에 뭔가 불을 지핀 것이 이제 GPT-3인데 저희가 왜 GPT-3가 이런 역할을 했는지 이따 살짝 보긴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컴퓨터 비전 시간에 만난 거니까 컴퓨터 비전 관점에서도 초거대 AI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픈 AI에서 GPT-3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뒤에 아키텍처를 조금 보긴 할 거예요. 일단 클립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는데 이 클립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어쨌든 우리가 익숙한 오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엄청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엄청 큰 모델에 학습을 시켜서 얻은 결과였고 그 결과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비전 알고리즘보다 더 복잡한 쿼리에 대해서 이미지를 정확하게 리트리벌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제로 이 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보실 수가 있고 이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뭐 clouds at sunset 이런 식으로 어떤 구문을 주면 그 구문이랑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컴퓨터 비전이 원래 잘 풀던 문제들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멀티모달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에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 정보를 기준으로 그 오브젝트들에 대한 이렇게 서술문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잘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복잡한 문장에 대해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문제는 비교적 많이 풀지는 않았었고 근데 그 문제를 아주 잘 푸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해서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조금 더 재미있었던 결과는 이 알고리즘인데 이제 앞에는 이제 오픈 AI가 발표한 클립이고 이거는 구글이 발표한 얼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두 알고리즘이 거의 똑같고요. 알고리즘 단계에서는 네, 얼라인이 보여준 것이 조금 더 재미있는데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미지를 검색해 달라고 하면 지금도 구글에 우리가 반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치면 그냥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게 조금 더 조금 디테일하게 디테일한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혹은 그거의 흑백 버전 아니면 뭐 다크우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그림 이런 식으로 되게 스페시픽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입력으로 넣어줘도 그 문장의 의미를 반영하는 이미지를 엄청 잘 검색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구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처음 봤던 GPT-3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결합하는 멀티모달 쪽에서도 이런 트랜스포머나 초거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용 예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연구 관점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다고 느꼈던 거는 이 달리인데 그냥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트리벌이 아니라 진짜 제너레이션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트랜스포머, 얼라인, 클립 뭐 이런 것들은 GPT-3 이런 것들은 그 기본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 기본 알고리즘을 저희가 오늘 계속 보기는 할 텐데 어쨌든 기본 알고리즘인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쪽에 잘 활용을 해서 이미지 생성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비단 우리가 알고 있던 겐이나 뭐 요즘에 많이 하는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로의 그런 이미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닝 타임에서 보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도 모델이 그럴듯하게 이미지를 생성해냈다는 점에서 달리가 굉장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저한테는 이게 가장 재미있었고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에는 아보카도 의자라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글에 검색하시면 아보카도 의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달리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 달리가 발표가 됐을 때 직접 저희가 구글에 아보카도 의자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보카도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달리를 개발한 사람들도 웹에서 데이터를 긁어서 학습을 시켰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보카도 의자라는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닝 타임에 본 적이 없던 개념인데 이제 암체어인데 아보카도 쉐입을 한 암체어라고 하는 쿼리문을 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진짜 의자인데 아보카도 모양을 한 이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낸 결과를 오픈 AI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초거대 AI가 엄청 붐을 일으켰고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최근에 민달리라고 하는 이제 이 달리의 앞에서 소개드린 달리의 약간 사이즈 작은 버전을 직접 학습을 해서 코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원래 이런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사람은 아닌데요. 유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회사에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학교로 오고 나서는 사실 막 최근 연구들만 막 빠르게 팔로우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 전에 알고리즘들을 조금 더 많이 했었고 지금의 이런 알고리즘들이 왜 동작하는지를 조금 분석을 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그래도 학생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이 초거대 AI라고 하는 뭔가 유행과 같은 말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뭔지 조금 제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냥 초거대 AI, 즉 이제 트랜스포머를 바탕으로 하는 큰 모델들을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제 바람은 이런 초거대 AI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딥러닝이 2012년 2006년 힌튼크 사이언스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 알렉스넷이 있었고 한 20년 동안 계속 발전이 되어 왔는데 물론 딥러닝 이전의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아이디어의 흐름 속에서 이런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고 어떤 흐름에 맞물려서 이런 알고리즘이 나왔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다음 스텝에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흐름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면 일단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되는데요. 요즘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representation learning 아니면 다운스트림 타스크에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적용을 시키는 거 아니면 트랜스퍼 러닝, 제로션 러닝 이런 키워드에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조금 오래 전에 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 키워드들이 많이 조금 의미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바뀐 흐름이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초거대 AI가 나오면서 representation learning이랑 이제 downstream task 이런 애들이 조금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키워드들이라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조금 더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달리나 GPT-3나 클립얼라인 이런 초거대 AI 모델들이 어쨌든 가장 기본으로 하는 아키텍처는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트랜스폼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랜스폼 아키텍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의미 관점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큰 축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혹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인데요. 그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혹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초거대 AI들이 요즘과 같은 성공을 거뒀는지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축이 물론 셀프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의 시작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었기 때문에 약간 랭귀지 쪽에서의 아이디어를 조금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아이디어들이 최근에는 비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두 개의 흐름을 이제 비전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맨 마지막 세션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이미지나 비디오 언더스탠딩에 최근에 어떻게 많이 쓰이고 있는지 완전 최신 트렌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저희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살펴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볼 수가 있어서요. 이게 1시간 반이나 돼서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갈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피겨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비전 이미지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비전 이미지를 읽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넘겨주는 것부터가 일단 시작인데요. 이미지를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픽셀은 RGB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 이미지가 30 x 30이면 900개의 픽셀을 가지고 하나의 픽셀은 RGB 값 3개를 가지니까 2700개의 값을 가진다. 그러면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를 2700차원짜리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2700차원짜리 공간의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로우하게 벡터로 벡터라이즈를 하면 그 벡터의 사이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공간이 정의가 되는 건데 보통 이 공간은 스페이스가 너무 크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 x 30이라고 쳤을 때 RGB라고 하면은 2700개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누가 30 x 30짜리 이미지를 세우죠. 이게 엄청 이미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벡터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 이미지가 존재하는 공간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로우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 상에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얘네들은 보통 하이 디멘전 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 디멘전 상에 있으면 이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를 다 꽉 채울 만큼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렵고 뭐 펄스 오브 디멘저널리 때문에 뭐 아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냥 모든 거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 상에 있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작은 차원으로 내려서 바꿔서 이 작은 차원에서의 피처 벡터로 우리가 뭔가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풉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 하이 디멘저널리티에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에 있는데 이걸 적절히 작은 로우 디멘저널 스페이스로 내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그 작은 스페이스를 우리가 피처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이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 상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잘 보존을 하면서 노이즈 정보들은 다 날리는 필요한 정보만 잘 뽑아내서 로우 디멘저널 피처 스페이스로 잘 옮기게 하는 알고리즘인 게 머신러닝 하는 알고리즘들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SVM이라든가 MLP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모든 알고리즘들이 다 이제 이런 팀에서 다 설명이 될 수 있었는데요. 약간 이제 트레디셔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런 딥러닝이나 아주 큰 초거대 AI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앞서 백승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기존의 그런 비전 알고리즘들은 이제 저도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게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 목표다. 그럼 이미지를 모으고 이 이미지의 레이블 우리가 다 모으고 이미지랑 레이블 페어를 다 모은 다음에 뭐 이미지 레이블이 가질 수 있는 종류를 우리가 다 쭉 계산을 해보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셋이 1000개의 1000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1000개의 종류로 잘 분류할 수 있는 모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미지가 보통 10,000이라고 대충 하면 10,000짜리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잘 내려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완전 하이 디멘전 데이터 스페이스고 약간 줄어든 로우 디멘저널 이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얘네들을 다 매핑을 해줘서 이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얘를 가지고 1000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첫 1번이라고 했을 때 이 알고리즘과 뭐 다른 태스크, 앞서서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배웠으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 디텍션을 새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여태까지 했던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싶으면 이미지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레이블을 새로 모으고 지금 만들어진 이런 레이블들은 앞에서 만든 우리 이 레이블과 이 비박스의 레이블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레이블에 맞게끔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뭐 앞서 배웠던 페스털 CNN이나 욜로 같은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면 그 욜로 알고리즘과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만든 이 알고리즘은 거의 공유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는 애들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었다는 의미고요. 예전에는 각각의 알고리즘을 잘 하기 위해서 각각의 데이터셋을 모으고 그거에 스페시픽하게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게 성능이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클립, 얼라인, GPT-3 이런 애들은 이렇게 문제마다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에 맞게끔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하지 않고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찾고 그걸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 풀자는 게 최근 그 초거대 AI들이 생각하는 팀입니다. 제가 어떤 한국분 블로그에서 글을 갖고 왔는데 제가 출처를 빼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요 문제마다 요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거, 얘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거, 밑에는 VQA를 위한 거. 그래서 각각이 있었고 공유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적은 부분에서 세 개의 알고리즘들을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쓰는 알고리즘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알고리즘들은 아주 큰 모델을 가지고 아주 큰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 그냥 좋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 좋은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의 의미는 저희가 맨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로부터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넣어서 적절히 작은 차원의 피처 스페이스로 이 데이터들의 매핑을 다 찾아줍니다. 근데 이 피처 스페이스가 여기에서 찾은 레프레젠테이션이 좋으면 별다른 큰 문제 없이 큰 추가 과정 없이 굉장히 많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알고리즘들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부를 거냐면 그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큰 데이터로 큰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프리트레인 과정이라고 할 거고요. 그 과정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도 부릅니다.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 게 목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용어를 많이 쓰진 않지만 어떤 논문들에서는 이 프리트레인 과정을 업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찾을 수 있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 이 파란색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 모델을 우리가 새로 모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치면 여기에서 만든 이 모델을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도 풀고 아니면 VQA 문제도 풀고 뭐가 있을까요? 뭐 캡셔닝 문제도 풀고 그래서 추가 알고리즘이 추가적으로 풀고 싶은 문제가 세 개가 있을 때 각각을 푸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학습시킨 모델을 가지고 세 개에다가 그냥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용을 시킨다는 관점에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도 하고 모델을 세 가지 처음 보는 태스크에다가 적용시킨다는 관점에서 날리지 트랜스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적용해보고 싶은 풀고 싶은 문제를 다운스트림 타스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큰 모델을 하나 학습시켜 놓고 내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새로 풀고 싶다고 하면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그 알고리즘의 초기 웨이트 값을 위에서 그냥 갖고 온 다음에 그러니까 초기 웨이트 값으로만 쓰고 얘를 내가 오브젝트 디텍션용으로 모은 데이터를 한 번 더 적용을 시켜서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을 다시 다 시켰어요. 내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은 문제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여기에 데이터를 10,000장을 모았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은 아까 봤던 것처럼 막 비박스를 다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련해서는 500장밖에 데이터를 못 모았어요.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도 모델이 커야 하니까 문제가 어려우니까 모델이 커야 되는데 이제 500장 가지고는 모델 학습이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취했던 방식이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가지고 만든 모델을 오브젝트 디텍션용에다가 그냥 초기 웨이트 값으로만 써주고 5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한 번 더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저희가 파인 튜닝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태스크에 맞게끔 내 모델을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걸 파인 튜닝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예전에 많이 하던 방식이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초거대 AI들은 극단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모은 데이터를 모델을 그냥 VQA에다가 적용을 하고 혹은 아니면 VQA용으로 문제를 하나만 보여주고 원샷이에요. 하나만 보여주고 그런 VQA 문제를 그냥 풀어라 라고 그냥 모델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업스트림 태스크 모델을 어떠한 그 튜닝 과정도 없이 그냥 새로운 태스크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이제 그걸 우리가 제로샷이라고 하고 아니면 VQA 문제가 조금 문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첫 번째 모델이 VQA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예만 준다. 그럼 이제 원샷이고 하나는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모델한테 보여주자 하면 이제 퓨샷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디파인이 됩니다. 이거를 잘하는 게 GPT-3예요. 사실 GPT-3가 그냥 랭귀지 모델인데 GPT-3가 시작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미 GPT-3는 어쨌든 얘도 트랜스포머 구조로 세퍼 텐션을 가지고 있는 큰 모델인데 그 모델은 거의 다 얘네들이 비슷비슷해요. 버트, 로버타, GPT-2 이런 애들이 다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GPT-3는 일반 모델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기는 크죠. 기존에 있었던 그 직전에 비해서 거의 100배 정도가 큰 모델이고 근데 이제 모델 자체가 그냥 크고 그 모델을 잘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잘 모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GPT-3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인기 되게 센세이셔널했던 부분이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제로샷과 원샷과 풀샷을 굉장히 잘 풀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 엔지니어링이라고 보기도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똑똑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은데 어쨌든 GPT-3가 엄청 큰 모델이니까 거기다 막 모델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프레임워크대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파인 튜닝을 모델을 하는데 우리 모델을 프리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을 했는지는 저희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으고 엄청 큰 모델에 대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면 내 모델은 내 데이터에 대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뽑을 수 있도록 학습이 됐을 건데 예전 방식대로라면 프리 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텍스트 QA를 풀고 싶다. 그러면 QA에 맞게끔 한번 파인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이 원래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꾸는 것밖에 못 배웠지만 불어로 바꿔보라고 모델한테 새로운 태스크를 주고 싶다 하면 불어와 영어의 그 번역상을 넣어서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돼요. 근데 GPT-3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제로샷으로 그냥 태스크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모델이 있고 모델에다가 모델은 어쨌든 GPT-3는 문장을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모델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쿼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불어로 바꿔라. 근데 너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는 영어를 불어로 바꾸는 거야. 그럼 치즈는 뭘까? 이렇게 그냥 프롬프트를 줬는데 여기에 맞게끔 치즈에 해당하는 불어 단어가 그냥 나온 거예요. 뭐 이 사람들 말로는 이게 제로샷이니까 영어에서 그러니까 제가 불어를 못해서 치즈에 코레스폰딩한 어떤 불어 단어가 있을 텐데 이 페어가 영어 불어 페어가 아니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예시가 트레이닝에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테스트 타임에 그냥 이런 식의 입력을 주고 얘가 뭘 뱉어내는지 봤더니 진짜 치즈를 번역한 단어를 준 거고 이거는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제로샷인데 원샷이라고 하면 이 영어에서 불어로 바꾸는 이 번역에 대한 하나의 예제를 주고 요거 예제를 하나 더 주고 그다음에 치즈를 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불어 단어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런 식의 제로샷, 원샷, 퓨샷 태스크를 GPT-3가 풀었고 이거를 엄청 잘 풀었어요. 그래서 초거대 AI가 그냥 데이터를 많이 넣고 큰 모델을 그냥 학습시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제로샷, 원샷, 퓨샷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알아볼 만한 부분은 이건 저희도 약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도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모델이 크면 175 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인데 이렇게 모델이 크면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으면 모델이 보통 우리는 오버피팅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무조건 크기만 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다 외워버려서 오버피팅을 하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된다. 고 저희는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이 오픈 AI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1.3빌리언, 13빌리언, 175빌리언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모델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학습을 했을 때 그냥 모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제로샷이나 모델의 성능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보였고 175빌리언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어도 모델이 오버피팅 되는 경향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리마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큰 모델을 큰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도 되겠구나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러면 더 큰 데이터를 모아서 더 큰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나? 이런 약간 얘기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더 크게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약간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서동희님 질문은 저희가 뒤에 버트 학습시키는 입력 형태를 제가 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어서 그때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었고 약간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가지고 그럼 GPT-3가 이렇게 랭귀지 쪽에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런 성공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멀티모달해도 되겠지? 해서 이제 그거를 이미지에다가도 확장을 시키고 비디오에다가도 많이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비디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비디오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큰 데이터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만들고 그거를 가져다가 밑에 보이시는 뭐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액션 비디오 캡셔닝, 템포럴 세그멘테이션 이런 거에다 그냥 하나하나 그냥 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트랜스퍼만 해줘도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흐름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흐름이 어떤 게 핵심이 무엇인지랑 이런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초거대 AI, 요즘에 이 트랜스포머의 이런 트렌드는 이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셀프 어텐션이고요. 하나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시간 남았는데 셀프 어텐션이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셀프 어텐션은 너무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셀프 어텐션이 논문 제목이 아니고 트랜스포머가 논문 제목이 아니고 논문 제목이 이건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논문 제목 지어가지고 이게 잠깐 유행이잖아요. 어쨌든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 나왔는데 2017년에 누립스에 나왔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캡처한 건데 인용수가 35,000회예요. 엄청나죠. 이 논문에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조금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얘는 랭귀지 쪽에서 온 아이디어이긴 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똑같이 비전 쪽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게 비전 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셀프 어텐션은 시기를 잘 탄 건데요. 셀프 어텐션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그 핵심 수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식이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패러럴하게 잘 돌아가게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됐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셀프 어텐션 전에 저희가 랭귀지 모델링을 학습을 한다고 하면 다 RNN을 썼습니다. RNN의 계열을 썼습니다. 네,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심플리파이드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물론 잘할 수 있게끔 되게 변형되고 고도화된 RNN 알고리즘들이 물론 많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RNN은 시퀀셜 모델을 잘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 시퀀셜 모델을 잘 학습하고자 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 히든 스테이트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려지기로는 이 보라색이 4개가 있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얘는 지금 템포럴 축으로 언롤링을 해서 펼친 거고요. 사실은 이 히든 스테이트는 H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는 예를 들어서 뭐 768천원짜리 벡터 하나인데 이 벡터 하나에다가 처음에는 how를 넣고 그 다음에는 is를 넣고 whether를 넣고 today를 넣으면서 요 768천원짜리 벡터 하나가 이 시퀀스의 의미를 잘 인코딩하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RNN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히든 스테이트 하나가 요 문장을 하나를 다 인코딩을 하길 원하는데 이 RNN이 가지고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뭐냐면 today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today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단어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사전적 의미로 오늘 막 이렇게 그냥 볼 수 있겠지만 today가 주변에 어떤 단어들하고 나오는지 혹은 어떤 단어들 뒤에 나오는지 문장에서 몇 번째 순서로 today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today의 의미가 달라질 거라는 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시퀀셜하게 이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how 넣고 is 넣고 whether 넣고 그 다음에 today를 넣으면 그 today에 해당하는 이 768자원짜리 벡터는 다른 문장에 있는 today랑 약간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게 RNN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저희가 당연히 셀프 어텐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컴퓨팅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 문장 길이만큼 스테이트를 우리가 둘 수가 없었고 스테이트를 하나만 두고 이 스테이트 하나가 히스토리를 다 인코딩을 할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이 히든 스테이트는 어쨌든 뭔가 단어가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문장이 너무 길면 맨 앞에 봤던 정보는 많이 희석이 될 거예요.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됐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문장이라는 게 만약에 문장이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순차적으로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장은 구조가 있어서 뭐 이만큼이 구고 이만큼이 구면 비록 많이 떨어져 있어도 의미상으로는 가까운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 스테이트가 너무 앞에 있었던 애들의 정보를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셀프 어텐션, 그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보다 더 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벤조랑 조경윤 교수님이 이미 이런 논문을 아이클리어에 201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셀프 어텐션이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이 논문에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물론 이제 디테일한 거는 문장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디코딩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오늘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문장 내용을 인코딩하는 어떤 히든 스테이트를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 순서대로 넣어서 이 히든 스테이트 하나를 만들지 말고 어떤 타임에 내가 봐야 하는 정보를 셀렉티브하게 가지고 오자 하는 게 어텐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 타임이에요. 지금 제가 첫 번째 타임에 뭔가를 연산을 해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요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 가지고 뭔가 웨이트를 곱해서 정보를 갖고 올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갖고 올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정보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다 보는데 중요도를 계산을 해서 그 중요도만큼만 이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중요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말했던 그 중요도에 해당하는 게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요. 근데 나를 기준으로 이전 정보들을 그냥 다 보고 이전 정보들 중에서 나랑 가장 비슷한 애들을 찾아서 걔네들한테는 가중치를 좀 더 줘서 갖고 오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애들로부터는 정보를 덜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가 이전 정보가 4개가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요 파란색 시점에 있으니까 나랑 이 4개를 비교를 합니다. 그럼 비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걸 써도 돼요. 그냥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든가. 그래서 이 4개랑 나랑의 그런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그 시뮬러리티를 가지고 가중치를 정해요. 그래서 뭐 0.1, 0.5, 0.3, 0.1. 그러면 요 가중치만큼의 정보만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냥 웨이티드 썸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직전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가지고 이전 정보들도 적당히 잘 가져오겠다. 이게 이제 어텐션이 이미 2015년에 요 사람들에 의해서 제안이 됐던 거고,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큰 모델에 쓸 수 있도록 조금 구조를 좀 잘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셀프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입니다. 이것도 제가 출처를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예제에서 How is weather today? 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벡터를 잘 찾는 게 목표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하고 싶은 건데, 이제 how의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는 조금 더 작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벡터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냥 단어 순서, 뭐 사전 순서대로 how is weather today 인덱스를 가지고 이 벡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 정보를 잘 반영을 하는 벡터들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today랑 다른 문장에 있는 today는 의미적으로 분명히 다르니까 그게 반영이 되도록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주변 콘텍스트에 의해서 내 레프레젠테이션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요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드렸던 설명이랑 조금 연관이 되죠. 그래서 내가 today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주변 애들에 대한 정보를 반영을 해서 내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에요. 각각의 단어가 지금 여기는 불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시하시고 여기가 그냥 How is weather today라고 생각을 하시면 How is weather today는 이제 단어가 4개가 있으니까 4x 4짜리 우리가 similarity 매트릭스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imilarity 매트릭스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today라고 하는 단어랑 의미적으로 앞에 있는 단어들을 의미적으로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앞에서 그냥 similarity를 가지고 가중치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today랑 how is weather가 각각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게 어텐션 값이고 걔네들을 가지고 그 가중치만큼 이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더해줍니다. 그걸로 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주변 컨텍스트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주변 컨텍스트를 어떻게 갖고 오냐면 내 주변 애들이랑 나 사이에 그 가중치를 계산을 해서 그 가중치만큼 주변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이고 요거 관점에서 이제 뭐 Q 쿼리 밸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배웠다고 하면 이거는 꼭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Q가 쿼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이건 나 자신이고요. 이게 today이고요. 쿼리는 today가 나오는데 today랑 how is weather today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ow is weather today랑 쿼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하도록 해주는 게 이제 키고요. 그래서 Q랑 쿼리랑 키 사이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서 각각의 토큰이 쿼리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중치를 알아내고 뭐 이렇게 가중치가 됐다고 하면 그 가중치만큼 요 벡터들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만큼 밸류를 곱해서 가지고 와서 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층을 쌓으면 문장이 엄청 길어질 경우에 요즘에는 이 트랜스포머가 입력으로 받는 토큰 수가 뭐 롱포머 같은 경우에는 1200 토큰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엄청 입력 사이즈가 커지면 이 인터랙션을 많이 봐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셀프 어텐션 하는 과정을 한 6번 아니면 12번 아니면 48번을 쭉 층을 많이 쌓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층을 많이 쌓으면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today가 주변 정보들을 봐가면서 주변 컨텍스트를 잘 반영하는 today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게 이 셀프 어텐션 알고리즘,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게 일단 셀프 어텐션이에요. 이 셀프 어텐션인데 이거를 구조 관점에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조금 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RN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퀀셜하게 입력을 넣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패러럴라이즈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는 그냥 입력을 같이 보고 그 사이에 가중치를 그냥 매트릭스 연산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병렬화가 더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큰 모델을 만들어서 크게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빅 모델들은 기본 구조가 다 이거고, 기본 구조가 이거인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그 시퀀셜 모델들에 비해서 패럴라이즈가 훨씬 더 잘 되는 그냥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키울 수가 있고 병렬화해서 멀티노드 GPU에다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네, 서동희 분 연구원님 되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요게 저도 실험적으로 실험할 때 이거를 안 나눠주면은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큐커리 밸류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보통 이게 다 768차원입니다. 요 벡터를 저희가 768차원으로 보거든요. 근데 768차원이랑 768차원을 이너 프로덕트 하면 그냥 값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그냥 이너 프로덕트 한 값을 쓰면은 모든 토큰에서의 값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디멘전만큼 줄여줘야지 소프트맥스에서 의미 있는 가중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벡터의 디멘전으로 나눠주는 거는 그냥 네, 모든 알고리즘에서 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셀프 어텐션 개념이고요. 요게 이제 한 축이 있었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큰 모델들이 더 이제 크게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 아이디어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에요. 제가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교수님 저희는 수업 시간에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다고 배웠는데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 가지 기준은 저도 수업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은 머신러닝에서 만드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가 이제 기준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레이블을 갖고 있으면 그 레이블을 잘 맞추도록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면 되니까 슈퍼비전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레이블이 없으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 자체를 우리가 모델링을 보통 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X면 P of X를 잘 모델링을 해서 데이터의 분포 자체를 모델링을 잘 하고자 하는 게 목표이고, 근데 얘는 레이블이 필요 없고 이제 언슈퍼바이스 러닝이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조금 그 주어지는 레이블의 형태가 좀 많이 다른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스파스하게 리워드가 주어져서 히스토리를 다 봤을 때 리워드를 예측을 함으로써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위에 두 개랑 조금 성격이 다르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약간 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막 교과서에 이러이러한 구분으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제가 한참 립스 많이 다닐 때 얀로쿤이 인바이티드 톡에서 그냥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앞으로의 미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말 그대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기는 해요. 어떤 슈퍼비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데 그 시그널이 외부에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레이블이 아니고 데이터로부터 그냥 그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P of X를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약간 슈퍼바이스 러닝과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쓰는데, 그냥 저희가 아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비박스는 여기 있어야 되고, 뭐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레이블을 보통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돼서 비용이 비싼데, 이런 레이블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작년 유립스 튜토리얼 중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튜토리얼이 있는데요. 이 튜토리얼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립스 2021 튜토리얼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것도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굳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면 셀프 프레딕션이랑 컨트라스티브입니다. 제가 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인데 데이터로부터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5시 반까지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로부터 슈퍼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 건데, 셀프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셀프 프레딕션은 원래 옛날부터 많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머신러닝을 물리학 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막 미사일 추적 시스템 같은 칼만 필터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칼만 필터가 딱 정확히 그거잖아요. 지금 뭐 T-1 시점까지의 미사일 궤적을 가지고 이제 T 시점의 위치를 예측을 하고 T 시점에 진짜로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했을 때 옵저베이션 된 결과와 내가 예측한 결과의 차이를 에러로 계산을 해서 레저를 해서 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많이 하던 필터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세컨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모델이 맞추도록 하고 실제로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했을 때 내가 예측한 값이랑 다음 스텝의 실제 값이랑 계산을 해서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비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만약에 저희가 How is weather today라고 했을 때 웨더까지만 보고 투데이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레이블을 사람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How is weather today면 웨더까지 본 다음에 today를 맞추도록 하는 이렇게 순서를 맞춰가면서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맞춰라. 그 다음에 그걸 예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프레딕션 하도록 프레임을 만들어서 문제를 세팅을 해서 셀프 프레딕션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이게 저희가 익숙한 이미지 데이터로 넘어가면 이미지를 우리가 레스트 오더로 이렇게 본다고 치면 그 레스트 오더 상황에 따라서 다음 오더에 올 픽셀의 값을 맞추도록 하는 문제로 바꿔서 우리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굳이 순서대로 맞출 필요가 없이 그냥 데이터의 일부를 커럽션을 줘가지고 내가 데이터가 이만큼이 주어졌는데 그냥 일부를 내 맘대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고 모델이 가려진 이 블랙박스를 잘 맞추도록 하는 문제로 바꿔서 풀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로 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강아지 이미지가 있는데 눈 부분을 이렇게 박스를 쳐내면 주변 정보를 가지고 그 눈 부분에 있는 픽셀을 맞추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전체 이미지에서 일정 부분에 커럽션을 주고 없애버리고 거기를 잘 맞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셀프 프레딕션을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마스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기를 마스킹 아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력 데이터를 일부분을 마스킹을 하고 모델이 최종적으로 마스킹 됐던 애의 원래 값을 프레딕션 하도록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요즘에 나오는 뭐 GPT-3나 버트 이런 데에서 처음으로 했던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워드2백 같은 애들도 복잡한 딥러닝을 안 썼다 뿐이지 다 이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던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러니까 워드2백이 뭐 두 가지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15랑 스키그램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요 중간 데이터 T 시점에 있었던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단어를 보고 그걸 가지고 T 시점의 데이터를 맞추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15였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마스크드 제너레이션이랑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미 다 예전에 있었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버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사실 이 버트는 랭귀지 쪽이라서 저희가 이미지 쪽을 많이 보려고 하니까 스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질문이 들어와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버트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아이디어가 정확히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초거대 AI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단어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How is weather today에서 How is weather today 각각의 단어를 표현을 하는 벡터를 우리가 768차원으로 만들고 그 768차원이 주변 정보를 잘 반영하는 벡터가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얘가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시켜도 잘 뭔가 동작을 한다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각 단어에 대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데 그때 찾을 때 방법이 뭐냐면 일단 마스크드 제너레이션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스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How is weather today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들어오면 입력단에서 몇 개를 그냥 가려버려요.
스페시픽하게 정확하게는 입력의 15%를 랜덤하게 그냥 마스킹 아웃을 하고요. 그래서 마스킹을 하고 모델을 태워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가려졌던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건데, 이때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핵심 알고리즘이 저희가 앞에서 봤던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가 셀프 어텐션이 주변 정보로부터 가중치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셀렉티브하게 갖고 와서 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스크드 되어 있기는 한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컨텍스추얼라이즈된 레프레젠테이션 가지고 가려졌던 토큰이 뭐였는지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 트랜스포머가 셀프 어텐션이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마스킹 아웃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이니까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들어갔고, 딱 그 두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간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자세하게는, 디테일하게는 이게 어쨌든 단어 사이에 상대적인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 순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포지션 인베딩도 넣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두 문장을 같이 넣고 학습을 시킬 때에는 각 문장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을 표현하는 세퍼레이트 토큰을 넣고 약간 이런 디테일들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트 내추럴 랭귀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미지에다가 확장을 시킨 알고리즘이 VIT라고 작년 아이클리어에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요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비전 수업이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내추럴 랭귀지 쪽에서는 입력이 저희가 디스크리타이즈드 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y dog is cute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쭉 한번 스캐닝을 해서 뭔가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 my가 몇 번째 나오는 단어인지를 가지고 원합 벡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인베딩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쨌든 my dog is cute 각각 단어 하나하나는 심볼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타이즈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미지에다가 적용한다고 치면 단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디스크리타이즈하게 바꿔주는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지 데이터는 우리가 보통 컨티뉴어스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버튼은 디스크리트한 입력을 다루니까 이제 그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VIT 이전에 나왔던 이미지를 위한 버튼들은 약간 이미지를 쪼개고 각각 쪼개진 패치의 이미지를 벡터로 만든 다음에 걔를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코드북으로 바꿔서 코드 인덱스로 바꾸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몇 개가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가 이제 가장 많이 통합돼서 많이 쓰이고 성능이 좋아서 많이 쓰이는 이미지를 위한 약간 버트 모델은 이 VIT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추럴 랭귀지를 위한 버트랑 거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미지를 인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버트처럼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약간 저희가 시퀀스를 임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16x 16짜리 패치로 자르고 그 잘라진 패치를 레스트 오더로 쭉 플래튼을 시켜서 입력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걸 쪼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버트에서 하던 것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요 16x 16은 어쨌든 이렇게 스퀘어 패치니까 걔를 플래튼을 시켜서 리니어 프로젝션 하나 시킨 다음에 벡터를 만들고 그냥 각각의 패치에 대한 컨티뉴어스 벡터들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트랜스포머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 쪽에서 많이 쓰이는 트랜스포머 구조이고, 이게 제일 지금까지 나온 애들 중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약간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중에 하나의 셀프 프레딕션을 봤고, 셀프 프레딕션 중에 마스크드 러닝이 가장 유명한데 그 마스크드 러닝을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한 알고리즘이 버트랑 VIT라서 지금 저희가 그걸 봤고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중에서 셀프 프레딕션이 아닌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컨트라스티브 러닝 분야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분 동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셀프 프레딕션은 굳이 나눴을 때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이 데이터를 임의로 손상을 시키고 손상된 원래 값을 복원하도록 하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커럽션을 주는 거였는데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셋이 있을 때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 셀프 슈퍼비전을 주는 겁니다. 그때 데이터 사이에 어떤 관계를 슈퍼비전으로 쓸 거냐면 아주 그냥 간단해요. 말로 하면 비슷한 데이터는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깝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는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가 있고, 디디멘전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임베딩을 시켜서 만드는 약간 더 작은 로우 디멘전 스페이스가 있는데, 요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원래 의미적으로 뭔가 비슷한 데이터들은 요 공간상에서도 위치가 가깝게 하고 뭔가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애들은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도 멀어지게 하는 그 그냥 간단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줘서 뭔가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을 해보자는 게 컨트라스티브 로스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네, 요거부터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뒤를 조금 먼저 설명하면 제가 흐름을 같이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물론 그 저희가 뒤에서 볼 심클리어나 모코에서부터 굉장히 유행하면서 많이 쓰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 2020년에 처음 나왔던 개념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미 예전에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던 아이디어입니다. 예전에는 넌 리니어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이라고 저희가 많이 불렀고 하이 디멘전에 있는 데이터를 로우 디멘전으로 차원을 줄이는데 그 차원을 줄일 때 무슨 기준으로 차원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컨트라스티브 로스의 아이디어를 다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0년 사이언스에 나왔던 이제 세 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논문 중에 두 개가 아이소맵이랑 LL인데 아이소맵은 하이 디멘전 상에 있는 데이터 사이에 거리 정보를 로우 디멘전 스페이스 상에서도 보존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거리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로스를 디자인을 했었고 LLE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피처 스페이스에서도 보존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서로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 상에 있는 데이터 사이의 정보를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서 로우 디멘전 스페이스 상에서도 보존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는 원래 붙어 있었던 거고 그때 이미 디스턴스 정보 스트럭처를 프리저빙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알고리즘으로 많이 알고 있는 TSNE도 마찬가지로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 상에 있는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기반으로 뭔가 확률을 비슷한 거를 정의를 하고 그 확률이 로우 디멘전 스페이스 상에서도 보존이 되도록 하는 스케일 다이버전스를 로스로 만들어서 학습이 된 게 TSN이에요. 어쨌든 이 알고리즘들은 다 넌리니어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알고리즘이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가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핵심 아이디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2000년대에 이미 이 아이디어들이 제안이 됐었는데 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몰랐느냐 하면 일단 LLE나 아이소맵 이런 애들은 전체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전체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 거리를 프리저브 하도록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데이터셋 크기가 너무 크고 그래서 nearest neighbor 같은 거를 찾기가 어렵고 뭐 그런 단점이 있고 가장 큰 단점은 원래 데이터 사이의 거리 정보를 가지고 그 거리 정보가 보존이 되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 상에 있으면 커서브 디멘저널리티 때문에 데이터 사이의 거리 정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 상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다 구의 껍데기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다 멀어요. 디멘전이 크면. 그래서 거리 정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거리 정보를 보존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하이 디멘전 상에 있으면 그 거리 정보가 많이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루크는 2006년에 저희가 지금 말했던 컨트라스티브 러닝,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매니폴드 학습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게 2006년 CVPR 논문인데 여담이지만 제가 알기로 이 시기에는
논문 제목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쓰면 무조건 다 리젝이라고 들었어요. 그때는 뉴럴 네트워크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살펴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 알고리즘은 일단 CNN이고 CNN을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학습을 시킨 건데 논문 제목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논문의 초록에 있는 문장을 제가 그냥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거예요. 네이버스 앞 주변 애들은 가깝게 하고 안 주변인 애들은 더 멀게 떨어지게 해야 된다를 컨트라스트 로스로 구현을 해서 그걸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컨트라스티브 로스 러닝이랑 완전 똑같은 개념이죠. 다만 이 당시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서로 가깝게 당겨야 하는 네이버랑 서로 멀게 떨어뜨려야 되는 네이버를 클래스 레이블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LL이나 아이소맥 같은 애들은 예전에는 디멘전이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진짜 그 거리가 로우 디멘전 상에서도 가까워지도록 하는 로스를 줬다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가까워져야 되는 애들의 기준을 거리로 두는 게 아니라 클래스 레이블이 같은 애들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도 같아야 되고 클래스 레이블이 다른 애들은 멀어져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로우 디멘전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이 매핑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F라고 하는 함수를 줬을 때 얘는 지금 그걸 G라고 둔 거고 이 옮겨진 스페이스 상에서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는데 그 디스턴스가 클래스 레이블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낮아져야 되고 클래스 레이블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디스턴스가 커지도록 하는 로스를 정의를 했고 그걸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때 쓴 요 G 알고리즘, 요 F 매핑은 얀르쿤이니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그 당시에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보여줬던 이 그림이 저희가 맨 마지막에 보려고 하는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그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구 이미지를 가지고 분류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인데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그냥 사랑구라고 하는 클래스 2개를 가지고 각각 뭐 데이터를 100개 모아서 우리가 분류하도록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면 약간 TSNE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보면 사랑구는 그냥 이렇게 2개의 그룹으로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만 잘 되도록.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컨트라스트 로스를 가지고 이 스페이스 상에서 거리 정보도 같이 학습이 되도록 하면 오른쪽과 같이 흔히들 말하는 매니폴드 구조를 따라서 사랑구가 구분이 되는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다는 걸 야누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운더리를 잡으면 사랑구를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이제 약간 획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사랑구들이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 똑바로 서면서 여기는 약간 볼드한 이미지를 보이는 그래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잘 보여주면서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도록 좋은 이 위치를 잘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2006년에 제안이 됐었던 거고요. 이제 요거를 디벨롭했던 10년 동안의 알고리즘들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뭐 같은 클래스인 애들은 가까워져야 되고 다른 클래스는 멀어져야 되고 이렇게 서로 두 개씩 잡아가지고 비교를 했다면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3개를 잡자. 그래서 가까워져야 되는데 요거에 비해서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에 있는 애에 비해서 같은 클래스 애들은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트리플렛 임베딩으로 확장을 하는 것도 있고 이걸 이제 모든 배치에다가 다 확장을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보자 하는 리프티드 스트럭처드 임베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쭉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까워져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슈퍼비전을 클래스 레이블로부터 줬던 거고요.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엄청 많이 쓰이고 그 초거대 AI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저희가 실마리를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연구가 많이 활발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 그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잘할 수 있는 팔러시 찾고 막 이런 연구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것도 이제 물론 엄청 복잡하고 정교화된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렵고 데이터의 레이블을 수집하는 거는 더 어려운데 모델을 키우려고 하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레이블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 우리가 요 이미지를 가지고 사자라고 하는 레이블을 달아놨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변형을 해도 각각의 이미지는 다 사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고 이렇게 변형을 6개를 가하면 7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셋은 1000개밖에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뻥튀기를 하면 700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아주 이상한 데이터에 커럽션을 줄 수는 없지만 뭐 좌우를 반전한다든가 아니면 흑백으로 바꾼다든가 약간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준다든가 하는 정도의 이미지 변형을 가했을 때 그 가해진 이미지에다가 같은 레이블을 주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쪽에서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약간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지금 왜 많이 셀프 슈퍼바이스 쪽에서 사용이 되는지 이제 퍼즐이 짝짝짝짝 맞춰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원래 있었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이제 레이블을 가지고 많이 하는 거였는데 그 완전 최근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이 있었어요. 그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언슈퍼바이스드로 그러니까 추가적인 레이블 없이 학습시킬 수 있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들이 나왔어요. 그게 거의 동시에 경쟁적으로 나왔던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코고 요거는 심클리어인데 이제 심클리어는 힌튼이고 모코는 페어에서 나왔는데 카이밍허 굉장히 많이 논문 쓰는 사람이라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몇 달 차이 안 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이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빌딩 블록들을 다 모아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든 구조인데 일단 심클리어가 굉장히 간단해서 심클리어 먼저 볼게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퍼즐만 잘 맞춰서 스토리만 만들면 돼요. 제가 그림 보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레이블 없이 학습을 시키고 싶어요. 데이터 레이블링은 코스트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하나 있을 때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얻고 싶은데 레이블 없이 얻고 싶어요. 근데 그걸 뭘로 할 거냐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거예요. 근데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두 개의 이미지가 뭐 클래스가 같던지 디스턴스가 가깝던지 해서 두 개의 이미지가 의미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는 클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클루를 어디서 얻었냐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쪽에서의 연구를 보면 데이터에 어느 정도의 약간 데이터를 변형을 시켜도 같은 레이블로 볼 수 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뻥튀기를 하고 뻥튀기된 두 개의 이미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같은 클래스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데 뭐 크랍을 시킨 이미지나 아니면 흑백으로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강아지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어그멘테이션 룰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그멘티드 된 이미지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형된 이 두 개의 이미지는 같은 소스로부터 온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의미적으로 같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하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심클리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식적으로 봐도 이 심클리어 논문이 RCML 논문인데 수식이 거의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파지티브 페어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부터 만드는데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만들어진 파지티브 페어의 시밀러리티는 커야 돼요. 뭐에 비해서 크냐면 나랑 다른 이미지에서 만들어진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 사이의 시밀러리티에 비해서는 즉 이게 네거티브 페어이고 네거티브 페어에 비해서는 같은 이미지로부터 어그멘테이션 된 두 이미지 사이의 시밀러리티가 더 커야 돼요.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페어들에 비해서 내가 더 가까워져야 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말로만 했던 그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로스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이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를 했다고 해도 이걸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돌아가고 학습이 잘 되도록 하는 데에는 약간 조금 트릭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간단하게 몇 개 알려드리면, 일단 우리가 데이터가 요즘에 뭐 100만 개 막 이렇게 1억 개 이렇게 쓰는데, 데이터가 1억 개라고 치면 1억 개의 데이터를 2개씩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2억 개로 뻥튀기를 시켜요. 그러면 나 하나의 이미지랑 파지티브인 애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억 9,999개는 다 네거티브잖아요. 그럼 그 네거티브 페어 사이 시밀러리티를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 1억 9,999, 아무튼 그만큼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하는 방법은 뭐냐면 미니 배치 안에서만 요 로스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니 배치를 64개를 잡았다고 하면 얘를 128개로 이렇게 뻥튀기를 시키고,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파지티브니까 요 분자에 해당하는 시뮬러티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첫 번째랑 나머지 126개는 다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그 126개와의 비교를 통해서 요 네거티브 샘플에 해당하는 시뮬러티를 계산을 하고 걔를 다 더하면 로스를 계산을 할 수 있고, 얘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네, 이게 심클리어 알고리즘입니다. 네. 근데 이때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이것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때 가장 큰 핵심은 저도 학습을 시켜봤지만 학습시킬 때 우리가 이거 로스를 직접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현이 되겠어요? 뭐 분자 계산하고 분모 계산한 다음에 두 개 나눠진 값을 로스로 봐서 세 개를 모니터링을 할 거잖아요. 물론 뭐 로그섬 익스포넨셜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분모 분자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텐서보드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분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떨어져요, 로스가. 그러니까 그 파지티브 이그젬플 사이의 시밀러리티는 금방 커져요. 근데 네거티브 이그젬플 사이의 그 시밀러리티가 커지는 건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 잘 되려면 분모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네거티브를 보면 볼수록 성능이 높아져요. 그래서 비교하는 네거티브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높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미니 배치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배치를 최대한 크게 잡아서 네거티브를 많이 보고 계산을 많이 해야지 요 학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니 배치는 뭐 내가 작게 잡고 싶어서 작게 잡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GPU 성능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GPU가 좋고 GPU를 많이 모을 수 있을수록 네거티브를 많이 봐서 학습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약간 그런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잘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처음에 그래서 이거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많이 봐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코가 나온 거고요.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굳이 한 GPU에 다 올리지 않고 약간 큐처럼 봐가지고 이전 정보를 모멘텀 업데이트를 해서 이전 정보를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네거티브를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는 이거 네거티브 없이 그냥 파지티브만 보고 학습을 해도 된다고 하는 비율 같은 알고리즘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핵심은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요 수식이고요. 요 수식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블이 필요 없어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을 수가 있고, 그 많이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으로 학습합니다. 아, 네. 얘는 이거 네거티브니까 나랑 같은 인덱스에서 나온 거 빼고 다른 인덱스에 있는 애들만 네거티브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학습 실제로 돌릴 때 i를 빼고 안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랭귀지 데이터셋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이거는 이미지 도메인에 난리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토치 비전을 보시면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본 함수들이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랭귀지는 어그멘테이션을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어서 랭귀지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따로 제한이 된 게 있고요. 근데 사실 랭귀지는 위키피디아 이런 데에서 텍스트를 엄청 많이 긁으면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하드 네거티브라고 해서 어려운 네거티브를 많이 뽑으면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그 배치 마이닝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마이닝 한다고 해요. 그런 애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들은 GPU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된 GPU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짜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이닝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냥 엄청 큰 모델에 큰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마이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데이터만 많이 모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어, 네. 그 최준혁 연구원님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사실 음, 제가 요즘에 그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심클리어나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만들어지는 레프레젠테이션은 어쨌든 디스크리미너티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우리가 배치가 128개가 있다고 하면 128개를 서로 다 다른 클래스로 보고 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알고리즘이라고도 봐도 돼요. 그냥 약간 디스크리미너티브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VA나 NF 같은 것들은 어쨌든 제너티브 모델이니까 그런 확률 분포를 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theoretically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최근 논문들은 VA나 NF가 만들어내는 레프레젠테이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너무 더 디스크리미너티브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너무 커서 그래서 VA나 NF가 가지고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를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너티브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애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의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고 그걸로 그냥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태워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보는 거에서는 분명히 제너티브 모델이 조금 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심클리어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 어그멘테이션이 일단 이 논문에서 쓴 거의 전부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9개거든요. 9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썼다고 했고 제가 이제 감히 힌트의 논문을 이렇게 까면 안 되지만 이 RCML 논문인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실험적인 어널리시스를 조금 해놨는데 이제 이런 9개의 어그멘테이션 룰 중에서 어떤 거의 조합이 성능을 올리는 게 제일 좋은가? 약간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데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2개의 어그멘테이션 룰을 선택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 보시면 이제 55.8, 56.3 이게 제일 높은 성능인데 한쪽은 컬러 디스토션을 주고 한쪽은 크롭을 해서 하는 조합이 가장 성능 향상에 좋았다. 약간 이런 분석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요 9개 정도만 쓰고 제가 본 논문들도 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만 썼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와서 신나서 이게 제 단점이긴 한데 제가 되게 건성건성해가지고 되게 쉽네 하고 그냥 막 코드를 막 짜고 대충 구현을 했어요. 근데 성능이 엄청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엔 심클리어를 쓰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웃기게 나와 있는 포함되어 있는 트릭이 하나가 있는데 X가 있고 어그멘테이션을 취하고 그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 여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넣겠죠. 뉴럴 네트워크를 넣으면
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넣어서 이제 얻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요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로스를 계산할 때 쓰는 레프레젠테이션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F랑 G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가 두 개예요. 약간 요걸 분리시켰어요. 그 로스를 계산하는 이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용도의 G랑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적용시켜야 되는 H는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약간 어펜딕스에 작게 적어놨더라고요, 진하게. 그러니까 비올이나 디노 같은 애들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건 심클리어나 모코는 이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에. 음,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많은데 많이 못해서 속상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모코에 나오는 표인데요. 네거티브 샘플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고 심지어 65,500개를 보면 성능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샘플을 배치를 많이 잘 만들거나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하드 네거티브를 잘 마이닝을 하거나 그런 트릭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많이 모을 수 있으면 같은 조건에서는 무조건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얘는 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비율은 포지티브만 보면 되니까. 근데 저도 비율 가지고 내추럴 랭귀지 쪽에서 센텐스 임베딩에서 EMNLP 논문 낸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비올이랑 싱클리어랑 다 써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초거대 AI를 받아들일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얘네들은 너무 모델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theoretical하게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조건에서 얘가 더 잘 되고 어떤 조건에서 얘가 더 못 되고 이거 우리가 분석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냥 실험적으로 이 데이터에서는 이게 더 잘 됐고 이게 더 안 됐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올이나 싱클리어를 두 개를 딱 두고 모델에서의 이런 성능 때문에 theoretically 이게 더 잘한다. 이런 분석이 확실하게는 어렵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심클리어랑 모코는 요 네거티브 페어에 너무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이 조금 어렵고 만약 같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비올보다 심클리어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발표 자료는 다 드렸으니까 이 심클리어가 그래서 한참 막 많이 사용이 될 때 요 필립 아이솔라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실험을 하신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론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좋고요.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앞에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를 정리하면서 앞서서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초거대 AI 모델들이 이 흐름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한 번만 저희가 서머리 겸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도 지금 보시면 심클리어 같은 경우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레이블이 없이 그러니까 그냥 웹에서 이미지를 긁는 대로 그냥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레이블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엄청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심클리어나 모코는 이 피처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그 함수가 알고리즘이 트랜스포머일 필요는 없고 그냥 레즈넷 계열의 알고리즘인데 네, 이미지에서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을 얻는 VIT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랑 이제 멀티모달 쪽에서는 진짜 트랜스포머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두 개를 결합을 한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멀티모달 데이터도 얻기가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코코 데이터를 많이 썼는데 코코 데이터는 이미지 한 장을 주고 메커니컬 턱에서 사람들한테 적어도 5명 이상한테 한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뭐 사람이 물컵을 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문장을 직접 만들고 근데 엉터리 방터리를 썼을 수도 있으니까 다 검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이 맞으면 이게 아마 30K 이미지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의 모델을 학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 멀티모달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클립을 만든 오픈 AI는 웹에서 이걸 다 긁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관점에서 약간 똑똑한 건데 데이터를 긁을 때 이미지에서 웹에서 이미지를 긁을 때 HTML 태그를 보면 이미지 올릴 때 얼트 텍스트를 같이 넣잖아요. 그 얼트 텍스트가 있는 애들을 다 긁은 거예요. 그럼 그 얼트 텍스트에 있는 그 약간 프레이즈인데 그 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그냥 구문 같은 것들의 텍스트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웹에서 그런 식으로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게 막 몇 밀리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모아놨고 그걸 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에 대한 벡터를 찾고 그 이미지에 대한 얼트 텍스트에 대한 벡터를 찾는데 이때 요 텍스트 쪽에서 사용되는 인코더는 트랜스포머고요. 그럴 때 같은 이미지에서 같은 페어에 있는 애들은 시밀러리티가 다른 페어보다 커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학습을 시킨 거예요. 데이터만 많이 모으면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도 학습이 되고 이걸 가지고 앞에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런 리트리블 문제를 많이 풀었던 거예요.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를 코코같이 아주 정제된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모으는 게 어려운데 웹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아주 큰 모델을 모았고 그걸로 엄청 큰 2개의 인코더로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되 복잡한 로스를 디자인하지 않고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을 시켜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게 요즘에 많이 멀티모달 쪽에서 초거대 AI라고 하면 이 2개의 알고리즘을 말하는데 그 2개 알고리즘이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같은 여태까지 우리가 말했던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나 그 트랜스포머 구조만 잘 알고 있으면 요즘에 나오는 빅 모델들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비디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비디오는 이미지에 대한 시퀀스와 거기에 커스펀딩한 소리 정보가 있는데 보통 여기에서는 소리 시그널을 그냥 오디오 시그널을 다 그 로우로 쓰지는 않고요. 그냥 사람이 말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받아 적기를 해서 텍스트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디오에는 텍스트 정보와 이미지 시퀀스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걔를 그냥 하나의 쭉 시퀀스로 보고 그냥 트랜스포머를 태워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버트가 하듯이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입력 시퀀스가 있고 이미지에 해당하는 입력 시퀀스가 있는데 그냥 랜덤하게 15%를 마스킹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마스킹된 부분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주변으로부터 업데이트가 되도록 트랜스포머를 통과를 시켜서 만든 벡터가 나올 테고 그거가 마스크가 되기 전에 원래 정보를 맞추도록 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같은 로스를 적용을 시켰고 그걸 비디오에 적용을 시켜서 구현을 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작은 텍스트였는데 VIT도 저희가 받고 아니면 그걸 클립 온라인처럼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비디오에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활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재밌는데 트랜스포머 가지고 저희가 백승일 교수님이 아까 많이 설명해 주셨던 오브젝트 디텍션을 트랜스포머 가지고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시킨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DETR인데 페이스북에서 나왔고 이게 엄청 센세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CVPR에 낸 논문들도 있고 근데 제가 너무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는 많이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녹화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트렌드만 쫓아서 막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흐름이 있기는 한데 이 흐름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유행이 왜 만들어졌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예전 알고리즘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옛날 우리가 히스토리를 알면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그런 흐름에서 예전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지금 나오는 것들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좋은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했던 강의고요. 네. 일단 오늘 만약에 제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1분 남았는데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주셔서 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